199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1월 북한 정권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의 수위를 더 높였다.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제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북한 정권은 제7차 당대회를 열었다. 지도자의 업적을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중요한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고 핵 보유 강성대국 모습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려했던 핵실험은 없었지만 이 기간 내내 김정은의 화두는 핵이었다. 첫날 개회사를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것이다.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빈대했습니다.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한 북한 정권은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핵과 미사일을 통해 그들이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김정은 체제가 핵을 가져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체제죠. 결국 그들이 노리는 대남적과 전략의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담겨져 있다. 멈출 수 있는 도발인가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인가? 북한 최후의 도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4월 한미일 3국의 외교 차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주제는 바로 북한 정권의 핵실험이었는데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정권을 잡은 김정은은 다음 해인 2012년 개정안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도발은 김정은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이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이미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를 겪었던 한반도는 이후 경수로 사업과 중유 공급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북핵 사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된 북한의 핵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경제 지원으로 북한의 핵 도발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초반 동유럽 공산국가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됐고 내부적으로는 가뭄 등이 겹치며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다. 여기에 1994년 7월 당시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의한 북한 붕괴를 예측하기도 했다. 북한 체제의 불안과 위기설이 점점 퍼져나가는 가운데 남북은 김일성 장례식 조문 파동을 겪으며 대화의 실타래가 또다시 엉켜버린 상황이었다. (1994년) 북미 회담으로 1차 북핵 위기를 넘긴 뒤
2001년 미국에선 무시 정부가 출범했다. 부시 대통령의 첫 대북 조치는 북한 정권과의 협상을 중단하는 것. 2001년 5월 1일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선언했다. 압박을 받던 북한의 상황은 그해 9월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더 심각해졌다. 테러가 일어나자 북한 정권은 신속하게 반테러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세력과 연계돼서 테러 세력 손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북한이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시 정부는 단호했다. 2002년 1월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2002년 7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미국은 평양에 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 합중국 대통령의 특사인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케일리가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002년 10월 3일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케일리 미 국무성 차관보는 당시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과의 면담에서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원자력 원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의 경우 3% 내외로 저농축을 하지만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게 된다. 북한이 구상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핵무기 제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지.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 못 지킨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 의해 북한에 제공하던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North Korea gets the message that it will no longer be business as usual. Bad behavior will not be rewarded. 미국은 2002년 12월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 서산호를 납포하며 대북 비타협주의를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은 또다시 공개적으로 핵 문제를 야기시켰다. 서산호가 납포된 지 이틀 후인 12월 12일 중단했던 핵시설 건설 재개를 선언하며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시켰다. 이후 영변에 상주하던 IAEA 사찰단을 추방하며 핵사찰을 거부했다.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10여 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이 바로 제2차 북핵 위기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안 하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무혈 통일 전략하고 북한의 핵 전략하고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합세. 2003년 8월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의 6자 회담이 진행됐다. 그리고 제4차 회담이 진행되던 2005년 6자 회담 참여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큰 틀을 마련했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자신들에 대한 금융 제재가 공동성명 위반이라며 반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했고, 그러자 2006년 9월엔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에서 대북 거래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 달 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은 기술적 문턱이고 두 번째 문턱은 정치적 문턱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핵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실험입니다.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은 기술적 문턱을 넘은 겁니다. 물리적으로 핵을 가졌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이 연기되자 북한은 2009년 영변의 핵시설을 복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곧바로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며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엔 일명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북한이 날짜도 아주 절묘하게 잡은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2주일 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일 전, 그러니까 두 대통령을 한꺼번에 모욕을 하는 겁니다.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하며 핵능력 과시를 통해 대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 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다. 그리고 올해 초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주체 105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에서 주장한 수소탄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탄과 달리 원자 핵의 융합 반응을 이용한 핵폭탄이다. 1961년 소련의 수소탄 실험 결과 히로시마 원자탄의 3,000배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지닌 것이 바로 이 수소탄이다. 4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수소탄이라 주장했지만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태평양에서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미국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가 생각보다 너무나 파괴력이 센 거예요. 1,000만 톤이 좀 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핵폭탄은 아무리 작아도 수십만 톤 단위입니다. 아주 제일 작은 거라도. 근데 북한이 지난 1월 달에 4차 핵실험하고서 수소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지진파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6,000톤 정도 되는 거로 보죠. 그러니까 히로시마 거보다도 파괴력은 약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소탄 주장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 연일 국제사회와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기가 살아있어요. 이게 남북 상생을 가로막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2013년 2월 핵실험 당시 북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지난 1월 실시한 핵실험을 두고는 4차 핵실험이 아닌 수소탄 실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왜 핵실험이 아닌 수소탄이라고 발표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선 수소탄이 기존의 핵보다 더 강력한 핵실험으로 북한에서 이를 과시하기 위해 발표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북한의 얕은 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안 20945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기존의 실험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위력의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것 역시 핵실험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4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무기거래 금지는 물론 해운, 항공운송과 대외교역, 금융거래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시켰는데요. 지난 4월에는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 품목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선 생화학무기 개발에 전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염화 알루미늄 등 14개 품목과 원자로, 냉각기 등의 품목이 속해 있습니다. 다음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원심 분리기 재료로 사용되는 고강도 합금 알루미늄이나 미사일 동체 재료로 쓰이는 탄소 섬유 등이 속해 있는데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 안에는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채를 만들 때 주로 쓰이는 마레이진 강철의 경우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도 쓰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금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금수 조치를 강화한 이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또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것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였습니다. 전례 없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지지를 보낸 국가 중에는 북한 정권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던 동맹국들이 이렇게 북한이 제재에 찬성의 표를 던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고 김정은은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에 의존했던 경제,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결국 기댈 것 없는 북한은 우리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눈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미 양국의 관계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역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실시됐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우리 군 30여만 명과 미군 17,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병력뿐 아니라 장비와 물자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엔 연합 상륙작전인 쌍용 훈련도 함께 실시됐는데 이 역시 최대 규모였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이렇듯 강화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일어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고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연결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당시 미 육군 총사령부 포고를 통해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됐으며 1948년 국방경비대의 지휘 책임이 한국으로 인계될 때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한반도는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6.25 전쟁에서 연합군은 정전협정을 논의했고 당시 이를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했다. 당시 반공포로 문제로 정전협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에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제원조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약속했다. 공식적인 한미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협정 이후 한국은 합의 의사록을 통해 국제연합사령부에 작전 통제권을 이양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한미 동맹의 상황이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1968년 1월 북한은 미국 정부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는데 미국은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난 물적, 인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전쟁 개입에 대한 여론마저 나빠졌던 상황이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외교 정책, 일명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미국을 향한 군사적 도발을 시도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1977년 3월 주한미군 철수안이 발표됐다. 카터의 철군 정책은 어떤 전략적인 그 상황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도덕적 그리고 감성적 그리고 개인 감정에 기초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한국에 와 있던 그 미군 장성들이 다 반대했죠. 카터의 정책은 완전히 이제 다 이제 그 없는 거로 치고 한국 주한미군은 그냥 계속 잔존하게 됐죠. 경제 군사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된 한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해 적의 도발이 있을 때 유엔과의 토의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 양국군의 힘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국의 합동훈련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69년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군과 미군이 협력해 적을 격퇴한다는 목적으로 미군 부대를 한국에 투입,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이루어졌다. 이것이 1976년부터 팀 스피릿으로 변경돼 초기에는 미국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미연합전력의 보충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팀 스피릿에 참가하는 병력만 해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B-52편대, 랜스 미사일 대대 등 핵공격 능력을 갖춘 부대가 동원되며 그 양상이 달라졌다. 북한이 뭘 제일 두려워했냐면 팀 스피릿 훈련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팀 스피릿 훈련 하다가 갑자기 북진할 것 같았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팀 스피릿 훈련만 하면은 완전 북한 전역의 경제가 마비가 되고 모든 인민이 전쟁 대비를 해야 돼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릿은 1992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취소됐고
이후 1994년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이유로 또다시 취소됐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핵 철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이익이었습니다.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핵 우산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공세적, 침투적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미동맹, 주한미군, 또 미군 전술핵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는 걸림돌이죠. 그 걸림돌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제거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1995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 전시 증원 연습 RSOI를 실시, 2007년까지 지속했다. 이후 2008년부터 실시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는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것으로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북한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를 격퇴한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어떻게 증원을 하고 어떻게 전개를 해서 한미연합 작전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진격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절차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키리졸브 연습이고, 2008년 처음 실시된 키리졸브 훈련엔 주한미군 포함 미군 2만 7천여 명과 핵잠수함, 세계 최대 규모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초가 참여했다. 북핵 문제에 대비해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 전략,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구체화 등 확고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밝혔고, 지난달까지 진행된 키리졸브에서 미국의 4만 톤급 상륙함 2척이 처음으로 동시에 참가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 실시됐다. 이에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 선제 타격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 훈련 기간 청와대를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분단 이후 지속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과 미국. 북한의 도발이 거셀수록 그 관계는 더 밀착될 수밖에 없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 훈련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올해 한미 합동군사 훈련 당시에도 북한은 해상과 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측의 지속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과 그 발사 시기를 살펴보면 핵실험이나 남북한 간의 긴장 상태일 때와 그 기록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15일은 북한 정권이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여기는 태양절이었습니다. 바로 김일성의 생일이었는데요. 이를 기념하며 북한은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5~6초 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다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와 미사일의 사거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등을 개발해 미국 본토까지 그 사거리 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발사한 미사일 역시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보이는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그 예인데요. 이날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은 최소 사거리인 300km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 3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고리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과시하고 때때로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유, 이것은 핵무기 개발 이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그것은 핵미사일이 되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기가 됩니다. 지난 3월 김정은은 언론에 소형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지름 1m 정도의 핵폭탄으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기폭장치와 전선도 보이는데요. 공개된 이 소형 핵폭탄이 진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고 이 핵폭탄을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하면 그것이 바로 핵미사일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북한은 핵탄두 경량화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과 함께 그 도발의 수단으로 쓰이는 미사일. 북한 정권은 언제부터 이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을까요? 최근까지도 그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그 기록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유도 정체가 달린 미사일이 전쟁에 사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시작이다. 1942년 독일의 과학자 폰 브라운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데 V1이라 불린 이 미사일은 시속 580km로 비행하며 평균 사정거리는 240km였다. 1944년 6월 13일 처음 발사된 V1은 런던을 공격, 이스트엔드 철교를 파괴했고 이후 1945년 1월까지 계속된 V1 미사일 공격은 수많은 영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을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곧바로 독일 기술을 기본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 중공업, 군수물자 중심의 경제를 실시하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1975년 북한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며 미사일 개발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북한은 소련에게 스커드 미사일을 요청했지만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북한은 이집트를 통해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과 발사대를 수입했고 이를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전환시켰다. 소련으로서도 초기에 북한을 만든 나라가 바로 소련인데 북한의 군사력을 지원해주고 6.25 전쟁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부추기고 계속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왔지만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오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널뛰기 외교 이런 외교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련이 마냥 북한을 지원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후 1984년 북한은 처음으로 스커드 B형 미사일의 자체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80년대 후반 사정거리가 500km에 달하는 스커드 C형 미사일 제조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북한 노동 미사일의 시작이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권리 늘리는 건 딱 하나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하는 미국 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개발된 미사일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우선 목표물을 기준으로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 미사일, 비행체를 공격하는 대공 미사일,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대지 미사일 등으로 나뉘고 날아가는 궤적에 따라서도 미사일을 구분한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날아가는 미사일로 초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 포착이 힘들고 정확도가 높은 것이 그 특징이다.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위력을 보여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최근 우리 군이 공개한 현무 3이 대표적이며 최근엔 러시아가
IS 요격을 위해 순항 미사일 공격을 한 사례가 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에 비해 더 무거운 폭탄을 운반할 수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특히 다른 전략 핵무기들과 달리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가장 위력적인 핵무기로 꼽히기도 한다. 소련에서 만든 스커드 미사일과 이를 분석해 만든 북한의 노동 1호 대포동 미사일과 최근 발사한 광명성호까지 모두 탄도미사일에 속한다. 지금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예를 들어 1000kg짜리 폭탄을 달 수가 있다. 근데 자꾸 연습을 해서 2000kg짜리 달 수 있고 3000 달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지금 북한의 무기가 크더라도 갖다 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가 합쳐지면은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고, 즉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이 되는 거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핵실험과 함께 점차 증가했다. 2006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해 총 7개의 미사일을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했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즉각 우려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 2006년 7월 15일 유엔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무역 거래와 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제재 169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NPT를 탈퇴하고 또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들을 번번이 어기고, 특히 스커드를 비롯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 탄도미사일은 거기 탄두에다가 핵무기를 실은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미사일 실험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제법의 위반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로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측 결과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올리는 것은 실패했으며, 당시 우주발사체라 주장한 은하 2호 역시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핵을 개발하는 나라는 반드시 미사일도 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과 바늘이 따라가듯이 폭탄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폭탄을 실은 나라는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1년 뒤 북한은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무수단을 공개했다. 이동식 지상발사 미사일로 알려진 무수단은 12m의 길이에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로 추정됐다. 이후 2012년엔 두 차례에 걸쳐 은하 3호를 발사했다. 길이 약 30m, 3단 추진부로 구성된 은하 3호는 비행거리가 10,000km로 추정되며 4월에 쏘아올린 1차는 실패했지만 그의 12월 발사는 성공했다. 당시 한국은 서해상에 떨어진 은하 3호 1단 부품을 인양, 1단엔 8개의 노동 엔진과 보조 엔진이 추진력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핵심 부품의 일부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은하 3호 미사일 발사 성공 이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공개하며 전력을 과시한 사례가 많다. 앞서 공개한 2010년 당 창건 기념일 이후 2012년 태양절, 2013년 7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 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공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정당성에 근거가 없는 그런 정권들은 무력에서 근거를 찾죠. 그래서 북한은 그 한국, 미국 이런 그 전쟁 도발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강조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정통성을 찾고.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북한 도발의 대명사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최근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역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발사를 추진했던 북한 정권. 북한의 미사일은 핵만큼이나 중요한 도발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양강도 내륙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해상이 아닌 육지 발사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북한은 이것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우주 발사체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진실일까요? 지난해 3월 발사된 우리나라 5번째 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입니다. 이것의 발사체는 러시아의 드네프르 로켓이었는데요. 이 드네프르의 개발명은 SS-18입니다. 애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발사체 역시 그 앞에 핵탄두를 싣게 되면 언제든지 핵미사일로 변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정권.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해 자신들이 세습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전술은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무력을 이용한 통일, 대화 창구를 여는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도발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난 2011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1% 안팎입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이 선택할 길이 과연 핵개발일까요? 2030년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모두 합쳐 58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만 해도 약 300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각 분야별로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신용 등급 상승과 사회적 갈등 감소 효과,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그 이익은 더욱 상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택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버리고 여전히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 이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월 개봉한 영화입니다. 태양 아래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사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제작을 맡은 러시아의 감독이 촬영 당시 주인공의 삶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평양의 실체를 그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에 대한 범죄라는 러시아 감독의 말. 현재 북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알아본 북한의 도발. 안타깝게도 그들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다시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북한을 마주하기 위해선 우리 역시 그것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도발이 아닌 대화로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아닌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북한 도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잘 모릅니다. 준야,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뭐 영화 찍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굳어지지 말고. В странах я видел очень бедные стран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т жизни. Страшнее этого ничего не существует.